안녕하세요. 기말고사 마지막 작품 추일서정 김광균 시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작품 제목이랑 작가부터 봐야죠. 저희 그렇게 약속했었죠. 추일서정은 가을 추자입니다. 추일, 가을날에 느끼는 감정이라는 뜻을 가진 시고요. 시 제목처럼 가을의 쓸쓸한 모습을 다양한 비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가을이 어떤 곳의 가을이냐면 도시의 가을이에요. 도시의 가을에 느끼는 쓸쓸한 모습을 다양한 비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김광균 시인의 특징입니다. 김광균 시인은 혹시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 문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수능 시험에 이용학이라는 시인이 나왔는데, 이용학 시인은 백석과 함께 1930년대 대표 시인이에요. 근데 이용학과 백석이 둘 다 고향 상실에 비해 고향 상실을 노래를 하는데, 이용학은 고향 상실의 주로 비해 쪽이라면은 백석은 고향 상실을 했는데 옛날에 고향에서 느끼던 감정들을 그대로 드러낸 시인이에요. 근데 김광균 시인은 동일한 1930년대 대표 시인입니다. 김광균도 꼭 기억해야 되는 시인인데, 이 사람은 특별한 주제의식이라기보다는 도시적인, 근대적인 그런 모던한 것에 대해서 노래를 한 모더니즘, 이미지즘의 시인이에요. 그래서 김광균 시인은 1930년대답지 않게 좀 서구적인 단어들 많이 사용하면서, 특히 그렇게 도시적인 근대적인 문명을 본인이 느끼는 것을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다양한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한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김광균 시인을 생각할 때 김광균 시인이 딱 나오면 무조건 표현상의 특징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표현상의 특징이 비유법, 은유, 직유, 비유법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다양하게 사용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사용했냐, 그러니까 다양한 이미지들을, 다양한 표현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로 주제는 이미 얘기했어요. 도시 가을의 쓸쓸한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어떤 표현 기법과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 이런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에 포화에 이지러진 도루은 씨의 가을 하늘을 생각게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도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울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자, 이렇게 시 전편을 읽어본 이유는 제가 끊어 읽은 부분으로 이렇게 조금씩 얘기하고자 하는 바들이 나누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이것을 포함해서 이 시는 먼저 읽어본 이유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가자는 뜻입니다. 자, 6가지 질문이 있는데, 단연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인지,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는지, 청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과 다양한 심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몇 행부터일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으면서 이 시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들어갈게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 씨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자, 여기까지 주인공은 낙엽입니다. 낙엽은 원관념이고요.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예요. 망한 정부의 집회는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낙엽의 보조관념인 집회의 의미는 쓸모없는 것, 무가치한 거예요. 집회는 원래 좋은 건데 망명 정부의 집회는 이미 가치를 상실했거든요. 그래서 낙엽이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다. A는 B이다. 은유법 사용했죠. 아마 낙엽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고 하고 난 다음에 김광균은 정말
대단한 비유다. 어쩜 이렇게 참신하니 하고 스스로 나 소름하면서 감탄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비유가 되겠죠. 쓸모없는 것을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로 비유한 거. 스스로의 천재성에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게 한대요. 뭐가? 낙엽이. 낙엽을 보면 포화에 이지러진 폭탄을 맞아서 많이 황폐해진 도른시, 폴란드 도시명이에요.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그래서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은요, 황폐하고 삭막한 느낌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황폐하고 삭막한 도시를 생각하게 하는 낙엽. 여기까지가 낙엽이고요. 그 다음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자, 이번에는 주인공이 길이에요. 길이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졌대. 자, 이 길은 쭉 뻗어 있겠다, 아니면 구불구불하겠다. 구불구불하겠죠. 그래서 길이 원관념이고요. 표현 기법은 넥타이처럼이니까 지유법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구겨진 넥타이처럼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역시 스스로 감탄했을 것 같은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지유법이고요. 그러면서 넥타이처럼이라는 단어에 또 김광균의 특징이 드러나요. 뭘까요? 모더니즘이에요. 서구적인 문명, 서구적인 느낌 이런 게 드러나면 김광균인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일광의 폭포라. 제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왠지 회색 도시, 그래서 안개가 막 되게 자욱하고 날이 맑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일광의 폭포는 쏟아지는 햇빛이에요. 그래서 아마 날씨는 좋았나 봐요. 길이 쭉 뻗지 않고 구불구불한 그 길 끝이 쏟아지는 햇빛 속으로 사라진다. 점점 없어져 가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 갈게요.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도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조그만 담배 연기는 급행열차가 내뿜는 거예요. 급행열차가 흡연자가 아니라면은 조그만 담배 연기는 급행열차의 연기일 겁니다. 역시 은유법이에요. 열차의 연기를 담배 연기에 비유를 한 거죠. 그걸 내뿜으며 새로 도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급행열차는 근대 문명, 도시 문명을 상징합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급행열차는 도시 문명과 근대 문명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군 하는 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열차가 주인공이고요. 이번에 네 줄은 함께 보겠습니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그랬는데, 포플라 나무의 근골. 포플라 나무는요, 역시 도시적인 서구적인 이미지의 단어고요. 포플라 나무는 상록수가 아니라 낙엽수예요. 그래서 낙엽이 지고 난 뒤에 앙상한 나뭇가지를 포플라 나무의 근골, 뼈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은유법이 되겠고요. 낙엽이 진 뒤에 앙상한 나뭇가지가 원관념입니다.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이 공장은 보니까 이미 폐허가 됐나 봐요. 그래서 지붕이 군데군데 벗겨진 거야. 이렇게 군데군데 벗겨진 지붕을 흰 이빨을 드러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공장을 짐승에 비유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 문명의 삭막함을 화류법을 사용해서 표현하였군 하면은 O가 됩니다. 자,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는 공장 지붕이 몇 개가 날아간 거야. 그거를 폐허가 된 공장을 짐승에 비유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화류법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주변에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는 철책이야. 자,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공장이 폐허가 됐으니 그 주변 울타리도 다 부러졌겠죠. 부러지고 구부러진 철책, 차가운 이미지를 형성하고요.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그랬네요. 셀로판지는요, 어떤 속성을 지닐까요? 얇아요. 얇기 때문에 풍성하지 못한 구름이 딸랑 하나가 있는 거죠. 얇고 풍성하지 못한 구름입니다. 여기까지는 압도적인 감각이 있는데 그거 압도적인 이미지, 시각입니다. 시각, 낙엽, 그 다음에 넥타이, 일광의 폭포, 담배 연기,
포플라 나무의 금골, 공장의 지붕, 그 다음에 흰 이빨 같은 경우는 색채어까지 사용해서 시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철책, 셀로판지 이런 거 전부 다 시각이죠. 시각을 이용해서 여기까지를 끊으면 도시의 가을 풍경이 주는 황량함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시적 화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풍경만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끊을 수 있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여기까지 도시의 가을 풍경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울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자, 이 사람이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풀벌레 소리가. 근데 그 풀벌레 소리가 자욱하대. 아가들아. 풀벌레 소리라는 거는요. 청각이죠. 확실해요. 근데 자욱한 거는 눈으로 확인할까? 아니면 귀로 들을까? 자욱한 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그 대표적인 김광균 하면은 이미지즘인데 김광균은 공감각 많이 씁니다. 이 중에 하나인 공감각 중에서도 얘는 풀벌레 소리를 자욱하다고 했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가 되고요.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찰 수는 없어요. 얘가 찬 거는 아마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풀을 찼을 거예요. 풀을. 그래서 발길로 찬 거는 벌레 소리가 들리는 풀숲을 차는 걸 거고 그런 화자의 행동이 드디어 드러나네요. 드디어 화자가 한 행동입니다. 이 화자가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이렇게 풀숲을 갑자기 발로 찼냐면 홀로 황량한 생각을 버릴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야. 뭔가 너무 심심하고 고독한 거죠. 호올로라는 거는 시적 화자는 혼자 있구나. 시적 화자의 상황도 드러나네요. 호올로. 근데 혼자 있어도 너무 혼자 있는 거. 너무 혼자 있어서 호올로. 그래서 시적 허용이 되겠고요. 황량한 생각. 시적 화자는 지금 황량한 생각이 드는 거야. 시적 화자의 정서는 직접 드러납니다. 직접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 황량하고 고독하네요. 그 다음에 버릴 곳이 없어서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돌을 허공에 띄운 거야. 왜? 이유는 바로 윗줄에 나와 있지. 황량한 생각을 버릴 곳이 없어서 한 행동이야. 즉, 이 돌팔매질의 의미는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어. 그럼 이 돌팔매질의 결과 돌은 어떻게 되는지는 그 밑에 줄에 두 줄 나옵니다.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으로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뭐가? 돌이 잠기어 갔어. 다시 떨어졌다는 거죠. 반원이라는 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니까 돌팔매질을 했는데 허공에 올렸는데 다시 떨어졌어요. 이 돌팔매질 왜 했지 아까? 고독감을 버리려고 한 행동이야. 근데 다시 떨어졌어. 결국 고독감 버리는 거는 실패했네요. 그쵸?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이렇게 필기합시다. 돌팔매질의 결과예요. 돌이 떨어졌어요. 결국 고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근데 잠기어 간다라는 거는 그냥 떨어진다 보다는 더 밑으로 하락하는 느낌. 상승적 이미지 반대입니다. 하락의 이미지예요. 하락의 이미지. 내 고독도 더욱더 심화되어 가는 느낌이 드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 5줄 합해서 요 부분은 화자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황량한 도시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쓸쓸함이 드러나죠. 그렇다면 이 시는요. 앞에는 오로지 풍경만, 뒤에는 오로지 화자의 행동과 정서만. 그래서 이런 시의 구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후정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가 성경후정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성경후정은 경치가 먼저 나오고 정서가 뒤에 나오는 구성 방식. 주로 4줄짜리 한 시에서는 성경후정이 압도적이니까 4줄짜리 한 시가 나오는 경우에는 성경후정이 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역시 기억하고 갑시다. 이 부분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이 두드러졌고 화자의 정서와 행동이 두드러졌네요. 자, 그 다음 시의 내용 정리된 거 학습지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시의 짜임은요. 전체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작게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던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정리 갈게요. 갈래는 현대시입니다. 1930년대니까 현대시, 자유시. 특별하게 운율이 느껴지는 부분은 구름이 하나, 돌팔매 하나 하고 하나하나 단어 2번 반복되는 거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운율이 느껴지는 부분은 전혀 없는, 뭐 음성상징어 하나도 없는 그런 자유시입니다. 내재율의 자유시고요. 그 다음에 서정시, 가을날에 느끼는 정서를 노래한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주지적 되어 있는데, 주지적이라는 거는 뭐 수능 수준에서는 요즘은 거의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미지즘 시인들이 주로 주지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적인 것을 노래했다는 건데, 특별히 감정보다 정서보다 이미지를 더 많이 구사했을 때 주지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서경적은 경치 많이 노래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시각이 주를 이루는 회화적인 성격을 자아냈었고요. 성격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입니다. 주제는요, 아까 했습니다. 가을날에 황량한 풍경과 그 다음에 고독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었죠. 특징은 은유, 지규 등 비유 많이 사용했었고 어느 부분인지 기억하시고요. 주로 시각적 이미지 사용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성경후정의 방식이었죠. 우리 이제 남은 거는 제일 앞에서 했던 질문에 답해보는 거네요. 갈게요. 이 시는 단연시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는 단연시이다. 맞아요. 이 시는 단연시입니다. 화자의 정서는 직접적으로 황량함 드러났었고요. 시적 화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특정한 청자를 설정해서 대화하는 어조인 건 앞에 배웠던 시고요. 이 시는 아닙니다. 이 시는 그러면 쌤 뭐예요? 이 시는요. 그냥 특정한 청자 설정하지 않고 자신의 고독감을 표출하는 독백조의 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양한 심상인데 시각이 주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공감각 안에 청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두 번째 부분은 12행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후정의 구조였죠. 소리가 작다는 얘기가 있어서 마이크를 조금 키워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고요. 너무 상황이 매일매일 변하는 상황 속에서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다 보람 있는 시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아니 보람 있는 시간 보내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지만 우리 모두 힘내서 힘든 때 어떻게 힘내라고 하냐고 할 수도 있겠다마는 힘내서 등교 개학 때 봅시다. 잘 지내세요.